예, 다수자를 상대한 금융범죄, 다단계 범죄, 유사수신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렇게 창궐하고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까지 비대면 범죄라든지 이런 그 피싱 범죄가 많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강국이고 뭐 비대면 상태에서도 빠르고 또 쉽게 모든 어떤 업무 처리, 금융 그 행위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 그 이러한 뭐 조직적 금융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 뭐 환수하는 절차가 미비한 것도 좀 그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수 그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집단 소송에 대해서 뭐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한 그러한 어떤 피해 구제 솔루션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임승차 문제. 내가 왜 돈을 내고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남들을 위해서 채권자들 전부를 위해서 이런 뭐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생파산 제도에서 이제 파산관제인이나 뭐 관리인이나 회생법원에서 부인권 행사라든지 파산 회생 절차 등을 빠르게 하면서 재산 조사를 끝까지 추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건 비용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요. 채권자들 주도에 신청에 있어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은 전체 채권자들 이용해서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 지출한 법무보서는 파산 사건, 뭐 회생 사건에서 우선 변제돼야 되는 게 또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그게 잘 작동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재산 몰수특례법의 규정을 보면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패재산 몰수특례법에서는 뭐 이제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그리고 몰수 요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제 어,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면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런 그 몰수 요건이 되는 그 범죄 자산 중에 이제 범죄 피해 재산인 경우에 민사상으로 재산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해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시면 어, 범죄 피해 재산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제 되면 이거에 대해서 환부 절차가 되는데 이 환부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뭐 환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검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기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등에서 이제 환부 절차를 개시할 검사와 검찰청 그리고 얼마가 이제 지금 몰수 추징 회복 대상 재산이 됐는지 그리고 몰수 재판을 한 법원 그리고 환부 청구해야 될 기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환부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게 공고가 된 다음에는 환부 청구를 받아가지고 뭐 환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그 검찰청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이
뭐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해서 그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보통 법인에 대해서는 그 몰수 추징과 관련돼서 법인에 대한 자산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몰수 추징한 그런 그 범죄 피해 재산이 좀 매우 작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적 금융범죄에서 이제 범죄 피해 재산으로 몰수가 되어야 될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 조사가 된다면 뭐 파산 제도가 없이 뭐 아쉽더라도 요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 뭐 피해 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 금액을 이제 신고를 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기가 되게 절차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가 된 거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확정돼서 몰수가 확정되면 이 부패 재산 몰수 특례법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재산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아직 형사 절차에서 밝혀지지 않던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산 절차가 사실은 많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시더스 그룹, 뭐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방판법에 기해 가지고 뭐 지금 뭐 수많은 피해자가 양상돼서 방파법에서 1심에서 유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그 가해자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형사 절차 1심 뭐 특경 사기와 관련된 형사 절차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 파산 절차가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개인 파산을 기각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둘 중을 하나 하게 되면 개인 파산 절차 어떤 경우에 이런 형사 범죄자들에 대한 개인 파산을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회생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법원까지의 법적 절차가 완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예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또 그중에 이제 수많은 채권자들의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파산 절차가 이루어지면 부인당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은 저희를 많이 공격하면서 파산 절차를 왜 했냐, 뭐 회생 절차를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비난만 하면은 답이 없으니까 이건 원래 살릴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정 전에 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좀 많이 호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다수 피해자 금융범죄에 있어서 회생파산 제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회생법원이라든지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이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후에 다른 사건에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